19세기 말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은 물론 그들과 연관된 중국인들까지 쓸어버리려는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넘는 중국 기독교인들과 230명의 외국인들이 의화단 혁명 단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의화단 혁명은 1901년 9월에 끝났습니다. 5개월 후 1902년 2월 24일 지구의 반대편인 런던 북부의 에드먼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토마스 아일워드 부부는 자신들의 첫 아이 이름을 글래디스 메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일워드 가족은 물론 대부분의 노동자 계층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곳을 떠나 멀리 이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들 부부 역시 글래디스가 먼 훗날 중국의 산시성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시성은 잔혹했던 의화단 혁명의 온상지이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아일워드는 우편 배달부이자 성 엘드헬름 교회 교구 목사의 사찰 집사이기도 했습니다. 아일워드 부인은 주부로서 이따금씩 미션홀에서 악한 음주 행위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딸 글래디스와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글래디스가 주일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착한 학생이 아니었으며 학교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14살이 되던 해에 직장을 구할 만한 특별한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부모님은 글래디스가 염가 판매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글래디스는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모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부유한 집의 하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글래디스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녀가 정말 원했던 것은 여배우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드라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쯤 되자 글래디스는 신앙적인 것들에 신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글래디스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어느 날 밤 설명할 수 없는 이유에 끌려가듯 성도들의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심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청년 모임에 참석했고 거기서 잡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잡지에 실린 중국에 관한 기사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글래디스는 친구들이 중국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동생에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동생도 거부하며 누나가 직접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글래디스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중국에 가라고 떠밀고 있는 걸까? 왜 내가 직접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지? 글래디스는 간호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나 할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래디스는 중국 내륙 선교회에 지원했습니다. 1929년 12월 후보생 선발 위원들은 글래디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 적었고 일목요연하고 강인한 성격에 대해서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지 한 학기 정도 지켜볼 것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성 훈련소에서 글래디스는 처음으로 동료 훈련생들과 함께 위층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인들과 함께 아래층에서 살아왔던 것에 비하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3개월간 수업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며 개인 경건 훈련을 하고 다소 험악한 이웃들에게 주일학교 교육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보고를 들으며 중국으로 들어가는 동안 또 중국에 살면서 겪게 될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기도 했습니다. 글래디스는 실질적인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소화해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훈련 기간이 끝나갈 즈음 위원회는 글래디스가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학력이 많이 미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감안한다면
글래디스에게는 중국어가 너무 어려울지 모른다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중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토록 확신했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글래디스가 중국에 가기를 원하셨지만 딱 맞는 다른 방법으로 보내기 원하셨습니다. 중국에 가기 전에 먼저 글래디스 스스로 개인 선교 후보생 훈련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글래디스만을 위한 실습 기간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떤 과목들은 이미 선교 훈련 학교에서 들었던 과목이기도 했지만 글래디스의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수업 현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글래디스가 내륙 선교회 후보생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힘겹게 분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다 마쳤을 때 글래디스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선교위원회는 글래디스에게 이후에 이루어지는 훈련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했고 글래디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문까지 닫아버리신 건 아닌지 의아했습니다. 특히 글래디스를 걱정하던 위원회 임원 한 사람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보면서 최근 중국에서 은퇴하고 돌아와 브리스톨에 머물고 있는 피셔 박사와 그의 아내를 도와줄 것을 제안했을 때는 더욱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은 이미 무산되었다는 생각에 글래디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피셔 부부를 돕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한 발 뒤로 물러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다시 집안일을 돕는 하녀의 삶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연로하고 지혜로운 영적인 멘토를 만나도록 예비해 두셨습니다. 글래디스는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분들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믿었고 그저 멀리 있는 친구가 아니라 매일 삶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피셔 부부는 글래디스에게 중국에서 살았던 때의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다. 글래디스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내륙 선교회에 안 된다는 대답이 곧 하나님께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새로운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부부는 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알려주실 거야. 늘 깨어서 기도하려무나. 의미 없는 충고처럼 들렸지만 늘 깨어 기도하라는 권고는 글래디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선교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래디스의 주요한 자원이라면 사역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글래디스가 내륙 선교회에 지원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륙 선교회 후보생 선발위원회에서는 글래디스에 대해 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야외에서 일하며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일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글래디스는 이후에 피셔 부부의 집을 떠나 웨일즈의 항구 도시인 스완지에 구조대 대원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매일 밤마다 부두에 내려가 여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했고 아니면 자기와 함께 구조 선교회에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술 취한 선원들과 함께 있는 어린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해변에 있는 험악한 선술집에 들어가 만취한 선원들과 대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려온 여자아이들은 선교회 숙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힘겨운 사역을 하는 동안 글래디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중국으로 보내실 예정이라면 성경을 더 총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첫 장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글래디스가 살아온 방식과 말하는 방식은 매우 단순했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낯선 땅으로 인도하신 것과 모세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한 것을 보면서 내가 중국에 가게 된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지극히 작은 평안과 안정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스완지를 떠나 런던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부르셨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녀였던 글래디스는 느헤미야 이야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역시 일종의 집사로서 한 집의 하인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글래디스 아일워드, 느헤미야의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맞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럼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떠나라. 하지만 저는 느헤미야가 아닌걸요? 물론 아니지. 하지만 나는 느헤미야의 하나님이란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글래디스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시는 명령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후에 중국 내륙 오지에서 또다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때 글래디스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한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글래디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당장이라도 중국으로 가고 싶었지만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글래디스는 어떻게 하면 중국에 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았지만 생각할수록 찾아오는 것은 좌절뿐이었습니다. 선교회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추천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진행해야 했고 비용도 스스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어도 어느 지역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중국에 갈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는 더더욱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중국과 티베트 오지를 탐험하고 다닌 전설적인 모험가 프랜시스 영 허즈번드의 집에 하녀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글래디스는 짐을 정리하기 위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풀면서 침대 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펼쳐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책 한 권, 묵상집 한 권과 2펜스 반 정도 되는 동전 3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래디스가 가진 돈 전부였고 말 그대로 근근히 하루 먹고 살 만한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글래디스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들을 가지고 중국에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라도 된 듯 안주인이 글래디스에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안주인은 글래디스가 그곳에 오기 위해 지불한 차비를 대신 내주기 원했고 글래디스는 안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차비 3실링을 손에 꼭 쥐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글래디스의 소유를 1000% 이상 늘려주신 것입니다. 글래디스는 이 사건이 중국에 갈 여비를 마련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해상 운송 사무실을 찾아가 중국으로 가는 운임료를 조금씩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글래디스는 90파운드나 되는 배싹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직원은 그녀를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유럽과 시베리아를 지나 중국으로 들어가는 철도편이 가장 싸고 배로 가는 운임료의 반값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글래디스는 당장이라도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갈 수 없다는 직원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귀머거리라도 되는 양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는 글래디스의 고집스런 모습을 보고 직원은 할 수 없이 운임료를 완납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계좌를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는 여비를 공급해 주신 주된 방법은 글래디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나서도 저녁에는 파티를 돕기도 했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모두 다 저축했고 닳고 다른 옷을 계속해서 다시 기워 입으면서까지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루는 안주인이 친구와 함께 가든 파티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친구가 아파서 글래디스를 대신 데리고 갔습니다. 글래디스는 무척 흥분되었지만 파티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안주인이 옷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글래디스가 옷을 돌려주려고 하자 그냥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옷은 글래디스가 가진 어떤 옷보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글래디스는 그때 받은 옷을 오래도록 입고 또 입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은 지 1년도 채 안 되어 중국으로 갈 운임료가 다 채워졌습니다. 글래디스는 좋기 꼬박 3년 동안 모아 32살에 중국에 갈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돈을 모았으니 30살에는 중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글래디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보너스 시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습니다. 글래디스는 스완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았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옷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래디스는 부유한 집에서 하녀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주인집 가족들과 손님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여전히 직설적이고 둔감하며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필리스 톰스는 글래디스가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친구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톰스는 중국에서 살았을 때의 글래디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소 지을 일이 생기면 환한 미소를 지었고 분노를 느낄 때면 환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으며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면 얼굴을 찡그렸다. 여러 가지 셈을 해야 할 때는 할 때 자주 있는 일이었다. 글래디스는 정말이지 물처럼 투명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글래디스만의 독특한 무뚝뚝함과 발랄함이 어우러져 사람들을 끄는 매력으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시대 어느 여성이 하녀를 종이 아닌 동료처럼 대하며 자신이 주최하는 모임에 동반자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당시 영국은 매우 엄격한 계급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주인이 가든 파티에 손님으로 초대할 만큼 글래디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하고 솔직했으며 147cm밖에 안 되는 작은 키였지만 한밤중에 스완지 거리를 활보할 만큼 용감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자신을 창녀로 착각할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한편으로 글래디스는 자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과묵한 면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1949년 앨런 버기스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을 때 글래디스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삶에 책으로 쓸 만큼 대단한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앨런 버기스는 끈질기게 글래디스를 따라다니며 설득한 후에 결국은 글래디스가 혼자서 감옥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일은 아니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자신이 한 모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글래디스의 부모님은 일개 하녀인 자신의 딸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위해 꾸준히 정진해 가는 것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글래디스는 중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녀의 아버지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겹도록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화가 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니.
계속 중국 얘기만 하는 거. 글래디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보란듯이 중국에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래디스의 어머니는 글래디스가 중국에서 머물 곳을 찾도록 남몰래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후에도 글래디스에게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중국은 거대한 나라인데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함께 일할 사람은 있을까? 거기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은 있을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글래디스를 부모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춥고 습한 부두에서 밤마다 구조대원으로 일하다가 급성 폐렴에 걸려 회복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쉬는 동안 글래디스는 어머니와 함께 초기 감리교파의 집회에 가서 병을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글래디스는 지니 로슨이라는 사람에 관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니는 중국에 사는 연로한 스코틀랜드 출신 과부인데 자기 집에 와서 도와줄 젊은 여자를 한 명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 3년 동안 아일워드 부부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의 어떤 여자아이들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편견과 자기 딸이 너무 먼 곳에 가야 한다는 염려를 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글래디스는 어느 순간 자기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경, 만년필, 여행자 수표 등 물품 몇 가지를 마련해 주었고 어머니는 딸의 옷을 수선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도 않았고 많은 선물을 준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선물 하나하나가 글래디스를 향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글래디스는 기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두들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 2번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딸을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보내는 부모님은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하신 것인가. 그리고 모두들 내가 가지 못하도록 붙잡지 않았다는 것에 무한히 감사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들 모두 글래디스를 다시 보기 원했지만 17년 동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지금처럼 자주 휴가를 갖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글래디스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영국을 떠났습니다. 중국까지 갈 운임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부르셨다면 다시는 영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글래디스는 이미 중국을 자신의 영원한 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932년 10월 15일 글래디스는 영국을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식사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과 식기를 한가득 싸가지고 갔습니다. 글래디스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어를 사용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낯선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만 할 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글래디스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비하셨고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보다 앞서 행하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런던과 헤이그 사이를 지나던 중 기차에 타고 있던 독일인 부부 한 쌍이 글래디스가 중국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글래디스에게 따뜻한 초콜릿과 쿠키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매일 밤 9시에 글래디스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떤 초콜릿보다도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차가 헤이그에 도착했을 때 독일인 부부는 글래디스를 축복하며 영국 지폐를 손에 쥐어주고 갔습니다. 이 지폐는 훗날 글래디스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내내 글래디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여자아이가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하룻밤 묵게 해주었습니다. 모스크바로 가는 동안에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폴란드 남자 한 명이 사과 한 개와 우표 한 장을 주었고 글래디스를 대신해 편지도 붙여주었습니다. 영국을 떠난 지 열흘이 되었을 때 기차 안에서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지나 장거리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글래디스는 하얼빈에서 기차를 갈아타려고 생각했는데 그는 하얼빈으로 가는 기차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글래디스는 다른 곳으로 가서 계획대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북부에 있는 치타를 지나 기차는 전선 바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매서운 추위 속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발목까지 차오른 눈길을 걸어가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다가 지친 글래디스는 가방을 엎어놓고 그 위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새 털코트를 이불 삼아 덮고 잤습니다. 근처에서 들개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후 그 소리가 사실은 늑대 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알지 못한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늑대 소리인 줄 알았다면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무사히 눈을 뜬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연의 법칙대로라면 추운 겨울 러시아 길거리에서 잠을 잤으니 얼어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의 긴 고생 끝에 글래디스는 치타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에 떠나온 곳이기도 했습니다. 글래디스는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비자에는 당신이 치타를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요? 라고 지방 경찰이 물었습니다. 글래디스는 러시아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성경에 끼워 두었던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영국 군악대 군복을 입고 있는 남동생의 사진이었습니다. 글래디스를 신문하던 경찰에게 사진 속 남자는 매우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중요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래디스에게 새 비자와 티켓을 발급해주고 가던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다음 기차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순간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글래디스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갈 곳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기차 창문에서 러시아 사람이 아닌 듯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하얼빈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글래디스가 물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한 남자를 통해 글래디스의 여정에 필요한 퍼즐 한 조각을 다시 한번 채워주셨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호텔 직원이 글래디스의 여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글래디스가 러시아에 계속 머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여권을 돌려주지 않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글래디스가 프런트에서 걸어나가고 있는데 모르는 소녀 한 명이 다가와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소녀는 글래디스에게 지금 바로 도망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권을 다시 찾아오세요. 오늘 밤에 한 노인이 당신 방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가세요. 글래디스는 최대한 빨리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낯선 남자와 함께 떠나는 것이 현명한 일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직원이 글래디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여권을 쥐고 이리저리 흔들며 애를 태웠습니다. 글래디스는 몸을 쭉 뻗어 여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글래디스의 방으로 들어와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디 날 내보내보시지. 그가 원하는 것이 글래디스였는지 글래디스의 여권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글래디스는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신다. 나한테 손을 댈 테면 대봐.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커다란 장벽을 쳐두셨으니까 어서 나가. 그러자 남자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 한 노인이 글래디스를 찾아왔고 그녀는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전에 경고해 주었던 소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글래디스를 일본 배에 태워줬습니다. 글래디스는 그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그 배를 타고 도망가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선장을 설득한 끝에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러시아 사람 몇 명이 쫓아와 강제로 글래디스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정신없이 끌려가는 동안에 글래디스는 기차에서 만난 독일인 부부가 준 영국 지폐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 그 사람들 앞에 대고 흔들었습니다. 글래디스를 쫓던 사람들이 돈을 잡으려고 서로 뒤엉켜 있는 동안 그녀는 그들 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영국 지폐를 통해 글래디스를 구해주신 것입니다.